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처럼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발표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가 예상보다 좋은 지난해 4분기 이익을 발표했지만 1분기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소비 악재를 우려한 대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S&P 500 지수는 0.63%, 나스닥 지수는 1.0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경기 부양 중단 우려와 지표 악화로 2주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전날 제기됐던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라는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은 양적 완화 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영국은 1.62%, 프랑스는 2.29%, 독일은 1.8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는 등 주택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재고 물량이 크게 줄어 향후 주택 판매 증가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2천 건으로 3주 만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 회복세 악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만 건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5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정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1.9%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월 비로는 지난 2011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재개했던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규 주문이 둔화되고 있는 탓으로 기업들의 경기 자신감이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정부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재정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 지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이달 제조업 PMI 예비치는 55.1을 기록해 예상치를 밑돌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2.5로 1월의 마이너스 5.8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조업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달러 67센트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1달러 44센트에 비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였던 1달러 57센트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1분기 전망도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결국 펀드 환배 물량에 밀려서 2010선으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0.4% 정도 내려서 2015에 마감됐고요.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우려에도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졌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 공세로 7일 만에 하락해서 0.2% 내린 524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와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에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총선을 앞둔 불안감 속에 하락했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따라잡기 코너인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매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틀째 내렸습니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에 경제 지표까지 부진했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조정이 전개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880포인트까지 46포인트 하락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131까지 32포인트, S&P 500은 1,502까지 9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급락으로 실적과 하락 출발해 반도체 업종과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조정이 전개되며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가 그리스,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1.5에서 4%까지 대부분 하락하며 낙폭이 컸지만 이 증시는 하락폭이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 투자자들이 놀라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2월 PMI 지수가 47.3으로 1월 48.6, 기대치 49를 하회하며 두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전일 제기되었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이 여전히 시장의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6만 2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 35만 5천 건을 넘어 3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 없이 2개월째 제자리의 걸음을 하였지만 1월 경기 선행지수는 0.2% 상승해 시장 기대치 0.3%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주택시장에서 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4% 늘어난 492만 채로 주택 재고는 174만 채로 199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 저금리로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통신업종을 비롯해서 18개 업종이 상승하고 반도체, 건설, 철강, 자동차, 금융 등 124개 업종이 하락해 이틀 연속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7개, 나스닥 100 종목 중 12개, S&P 500 종목 중 80개 종목만이 상승했을 뿐 상승의 종목 상승 비율이 20%를 하회하고 하락률은 70에서 80%에 달해 대부분의 종목군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금융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지수 하락폭보다 업종 종목별 조정폭도 크게 전개되어 울고 싶던 차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뺨을 때려준 꼴이 되었고 덕분에 시장은 이틀간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면서 좀 크게 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JC 페니가 6.74% 급등하고 힐업 패커드, 보잉, 월마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구글, 비자, 필립 모리스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마이크론, 오라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홈디포, 인텔, US 엑스스틸 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의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단기 급등 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간 조정이 전개 중인데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조정법 자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상승 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저점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니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지속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또다시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0.4포인트 하락한 267.45로 마쳤습니다. 고점 267.50, 저점 266.30으로 1.9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4,499계약으로 3일 연속 증가하며 최근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 후 267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는데 자정 이후에는 미증시의 급락으로 1.5포인트까지 하락하다 미증시가 반등하자 낙폭을 축소하여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모처럼 변동성이 살아나고 거래량도 많았으나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250계약 매수하고 기관이 247계약,
외국인이 57개 매도하며 전일에 이어 개인은 매수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600계약 이상 매수하다 수량을 대폭 줄였고 외국인은 장중 400계약까지 매도량을 늘리다 수량을 대폭 줄였으며 기관은 모처럼 대량의 매도를 장중 내내 지속하며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장중 내내 관망하고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대결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야간 시장 패턴이 전개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하락으로 콜은 10% 전후 하락하고 풋은 10에서 20% 정도씩 상승하였습니다. 선물 지수의 출렁임으로 3일 연속 야간 옵션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선물 지수가 장중 급락하자 콜이 30% 정도 하락하고 풋은 30% 이상 상승하였으나 선물 지수의 낙폭 축소로 콜은 하락폭을 풋은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변동성 증가 속에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가 이 때문에 소폭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전망과 함께 선물옵션 시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급락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장중 반등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 매도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매도하자 하루 종일 종합지수 2015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수출 관련주들이 환율 상승으로 반등하였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급락하였던 풋이 모처럼 반등하고 급등하였던 콜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종합지수가 2020포인트 돌파 이후 숨고르기 조정이 전개되고 있으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종합지수 2040과 2050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에서 주도주 중심으로 조정시 매수하고 선물옵션 또한 긍정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종합지수 2005포인트에서 2007포인트, 선물지수 266.5에서 267포인트를 지선으로 종합지수 2030, 선물지수 2070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 초반 선물지수 267 전후에서 매수의 상승 시 선물지수 270 전후에서 청산하는 긍정적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2005에서 종합지수 2005, 선물지수 266.50, 고점은 종합지수 2035, 선물지수 270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지수 266포인트,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71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6에서 상한선 272포인트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풋 매도 또는 콜 매수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풋 매도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도 플러스 풋 매도로 전일과 동일하게 제시하겠습니다. 풋 매도는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 축소되는 부합권일 때 유리하고 콜 매수는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유리하며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풋 매도는 강세 콜 스프레드인 콜 내가격 한경 매수의 등가격 한경 매도에다 풋 매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 중립으로 지수가 큰 폭 하락만 하지 않으면 이 상승 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고 지수 상승에 따라 풋 매도에서 추가 수익이 가능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도 플러스 풋 매도란 콜 내가격 매도 한 계약에 등가격 매수 한 계약 플러스 외가격 매수 한 계약의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도에 풋 매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수가 큰 폭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으로 풋 매도로 지수가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손실폭은 크지 않은 상승장에서 안정형 수익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란은행이 2월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머빈킨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결국 영국도 양적 완화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엔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양적 완화의 악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거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잠잠했던 영란은행도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설 뜻임을 이번 금통위에서 밝힌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성은 3명에 불과했고 반대가 6명으로 양적 완화의 내용은 채택이 되지 못했지만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이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시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란은행은 지난해 6월이었죠. 500억 파운드를 증액하면서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 3,750억 파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625조 원 규모인데요. 이번 2월 금통위에서는 250억 파운드를 조금 더 늘려서 4천억 파운드로 그 양적 완화 카드를 추가로 증액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마일스 금통위 위원과 폴 피셔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이른바 머빈 킹 총재가 이에 두둔하는 양상이 나왔는데요. 지난 1월에 영란은행 금통위에서는 데이비드 마일스 의원만 양적 완화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달에는 3명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5일과 16일 이달 모스크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서 엔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G20 국가들이 합의를 못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경쟁적인 양적 완화 카드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분위기를 감지한 내용들이 환율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운드화는 지난 새벽에 달러당 1.52 파운드까지 현재 밀리고 있는데요. 1월 초 1.62 파운드 정도에서 현재 소폭이지만 낙폭이 점차 커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년 들어서 벌써 6% 정도까지 약세 기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론도 가세적으로 우호적인 내용을 현재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영란은행이 양적 완화에 대한 검토 소식이 있자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추가 양적 완화에 이른바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가세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운드화는 2010년 7월 11일 달러당 1.51 파운드가 최저치였는데 어제 가격이 1.52 파운드니까요. 2010년 7월 수준까지 현재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현재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이른바 유럽 중앙은행도 이 통화와 관련된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모종의 사인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영란은행이 추가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양적 완화 카드를 내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는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양적 완화 카드를 낼 수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양적 완화 조치를 낼 수 없는 이런 국가들, 특히 이제 신흥국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나 멕시코, 브라질, 페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중앙은행의 정책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린다라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지만 그 부수적 효과로 파운드화가 약세를 가져가는 부분이 자국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내심 속내가 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머빈 킹 총재가 이제 7월 되면 이른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 총재에게 바톤을 넘기게 되는데요. 마크 카니 총재는 이보다도 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영란은행의 그 양적 완화 카드의 지속성 여부 이런 부분이 새롭게 부상한다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영국은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3분기 런던 올림픽으로 0.9% 신장했다가 다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분기 때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하게 될 경우 이중 경기 침체가 세 번째 나타나는 트리플 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그 방어막으로 영란은행이 모종의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을 현재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의 거취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공교롭게 네. 이슈가 중앙은행의 내용들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저우 샤오찬 총재가 65세가 다음 달로 이제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임기를 연장해서 인민은행장으로 추가적으로 봉직하게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65세가 되면 전국 인민자 대회에서 사퇴가 되는 것이 그 수순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이었죠. 205명의 중앙위원회 의원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는 올해 이제 65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장에서 사퇴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에 일고 있는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움직임, 거기다 영란은행과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대규모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적임자로서 네.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장만큼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네. 저우 샤오찬 총재가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년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년이 되게 되면 네. 일단 퇴임이 되게 되는데요. 예. 퇴임을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다음 달 양회가 열리는데요.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 우리가 이제 정협위로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여기 정협에서 부주석인 국가 원로로 임명될 경우 정년 적용을 예외로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장으로 다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출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과학연구원도 저우 샤오찬 그 인민은행장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만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그 내용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은행인 중국은행의 샤오강 총재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고시춘 위원장, 은행감독위원회의 샹프린 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저우 샤오찬 총재가 1년 내지 2년 정도 인민은행장으로 더 봉직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우 샤오찬 총재 유임 시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조금 바뀔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가 바뀌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도 아무래도 그 시진핑 리커창 체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우 샤오찬 총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임기를 가져간다면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 총재가 올해 7월 영란은행 총재로 부임하고 세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아주 능력이 출중한 이런 그 인물들을 찾는데 아주 현재 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그 대응 태세로 저우 샤오찬 총재가 추가적으로 더 봉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상하이 지수가 2.97%나 하락을 했습니다. RP와 관련된 부분에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면서 춘절 이후 풀린 돈을 좀 흡수를 했지만 이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경기 부양 카드보다는 안정적인 통화 관리에 역점을 두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하이 지수에 좀 하락이 나타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드러나는 3월에 추가적으로 새 지도부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위안화의 절상 기조의 속도를 미세 조정하고 경기를 안정화하는 데 통화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적 양적 완화 카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저우 샤오찬 총재의 역할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가 펀드 환매 물량에 밀려서 결국 2010선으로 내려와서 마무리됐습니다. 2015포인트에 마감됐는데 양적 완화 종료 우려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그래도 들어왔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의 매도 공세 코스닥도 7거래일만 하락 전환해서 0.2% 내린 524포인트에 마감됐는데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었지만은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2,600억 정도의 투신권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장중 플러스권을 돌아서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되면서 201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만이 유일한 상승 업종이 나왔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업종 대표주들이 대거 좀 하락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같이 동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 플러스권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순간적으로 강세를 계속 오전 중에서는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차익 매물이 대거 흘러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대부분 급락으로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요. 일단 안철수 에 관련된 테마가 새로이 변경되면서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점입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써니전자의 대표가 코미팜 부사장으로 들어가면서 써니전자는 계속해서 하한가 행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의 비이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장 정리부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오늘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수급 부분에서의 외국인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인가? 지금 뱅가드 청산 문제에 대해서 1월 달부터 굉장히 좀 많이 우려 섞인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1월 이후에 흐름들을 본다면 이 중국계 자금들의 유입이 굉장히 가팔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나라 PBR이 1인 지점에 강하게 들어왔던 점을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세 현재 상황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삼성전자의 신고가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신고가까지 한 2, 3만 원 정도밖에 남겨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이 된다면 지수의 어떤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에 충분히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글로벌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최근 제약주와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선별적인 어떤 상승세, 과연 좀 더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가가 오늘장 주요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기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지 158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보시면서 만약 추가 상승 가능하다면 증시의 추가 상승에도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추세 상승도 다시 시작되는지 이 점도 유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기간 상승폭이 꽤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는 2040포인트가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환매 물량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과 단기적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염두한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인 접근이 된다면 대형주 투자는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대형주 투자는 올 한 해의 큰 틀을 보고요. 아주 장기적인 전망에서 지금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가 상당히 좀 좋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대형주는 좀 분할 매수를 하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적어도 2013년 1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구성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련 테마에서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중 플러스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장 막판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역시 수익성을 좀 짧게 보고 배트를 짧게 잡고 네. 끊어치는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감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만 참여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시장임이니까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발이 템포가 좀 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접근 안 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로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3월 결산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결산법인이라면 대표적으로 보험주와 증권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이외에 3월 결산법인들의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몇 개 있거든요. 뭐 한국주철관이라든지 이런 3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장 관심 종목은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네. 중에서 중소형주 아주 탄탄한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LCD 부품 및 모바일 부품 사업에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요, 퍼가 6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PBR도 1.14니까요.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IT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향후 울트라 HD TV로부터 OLED, 3D TV 계속해서 확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우수한 어떤 펀더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쯤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 부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3,350원, 네. 3,350원 가격에서 1차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현 가격에서 한 조금 한 7% 정도 아래인 한 3,200원 선 정도 잡으시면은 인지 디스플레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0일) 금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의 청사진을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 원에서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의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형 원전팀 40여 명이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원전 수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의 원전 발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 상황은 성장 속도가 느리다며 전망치를 낮춘 뒤 하반기부터 본래 성장 속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추진 국정과제 로드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세부 과제가 확정이 됐는데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결정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그리고 안정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정해졌는데요. 당초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던 경제 민주화는 빠졌습니다. 인수위는 어제 발표한 국정 비전과 목표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지향점을 고용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 그리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용 등 6개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도입이나 국민연금 통합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에 도입해 소득 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매월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건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경우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현재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 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하지는 않고 종전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국민연금이 부실화되고 신구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는 군인과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들과 그 배우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 원자력 발전소를 발주하기로 하고 한국형 원전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또다시 대형 낭보가 터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그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의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형 원전팀 40여 명이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서 원전 수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 원전 당국인 킹 압둘라 원자력 재생에너지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우디의 원전 발주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핀란드, 터키, 베트남, 남아공 등 다양한 국가의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우디 원전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나라보다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재정이 워낙 탄탄한 데다 인접국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한국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 여야가 폐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 경영장 연찬회에 참석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 관리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향후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반대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쯤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법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특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하게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인 매튜 서코스타 및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 상황은 6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성장 속도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상반기 한국 경제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서 하반기부터 본래 성장 속도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가계부채, 소비경제 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성장 제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수요가 늘겠지만 집값은 변동이 없거나 기껏해야 소폭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